뉴욕이 지금 공포에 사로잡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뉴욕 지하철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었는데요.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사진 한 장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난달 31일 뉴욕 지하철 맨해튼 18번 가역 승강장에서 한 남성이 열차가 들어오는 선로에 승객을 밀어버린 뒤 달아나는 일이 있었죠. 사건 이후 최근 SNS에 올라온 뉴욕 한 지하철 승강장 모습이 담긴 사진에는 승객들은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선로에서 멀찍이 떨어져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는데요. 열차가 진입하는 순간 승객을 선로로 밀쳐버리는 일명 서브웨이 푸싱 범죄에 대비하려 시민들이 벽에 등을 바짝 붙여 최소한의 방어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뉴욕주는 경찰과 방위군을 배치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때 한국에서 믿기 힘든 해결책을 찾아왔는데요. 결국 뉴욕의 주요역들을 전부 뜯어내기 시작했는데요. 대체 한국에서 무슨 해결책을 내놨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아빠, 나 오늘 죽을 뻔했어. 그날 아침 제 딸의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로렌스, 뉴욕타임스 탐사보도팀 기자입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취재해왔지만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단순한 지하철 사고 조사였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하면 할수록 더 큰 진실과 마주하게 됐죠. 그리고 결국 제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느 나라의 기술이 세계 최대 도시 뉴욕의 지하철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달간의 취재 끝에 발견한 놀라운 사실들입니다. 제 딸의 그 한마디로 시작된 뉴욕과 대한민국을 잇는 기적 같은 이야기. 그날 아침 7시 30분 평소와 다름없는 출근길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향하고 있었고 대학생인 딸 줄리아는 수업을 들으러 가는 중이었죠. 그런데 그날 아침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빠, 나 너무 무서워. 줄리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트러블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다음 말에 제 심장이 멈춘 것만 같았죠. 방금 누가 나를 밀려고 했어. 타임스퀘어역 플랫폼 23번. 그곳에서 줄리아는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갑자기 뒤에서 다가왔고 순간적인 반사신경으로 옆으로 비켜섰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열차가 역으로 들어왔죠. 만약 내가 피하지 못했다면? 줄리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사무실은 잊어버렸죠. 그저 제 딸이 무사한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역에 도착했을 때 줄리아는 역무원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기는 딸을 꼭 껴안으며 처음으로 깊은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수많은 지하철 사고 기사를 써왔습니다. 서브웨이 푸싱,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단어가 됐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저 뉴욕의 어두운 면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큰 도시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고 스스로를 위안했던 거죠. 마이클, CCTV는 확인했지만 범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역장 톰 윌슨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깨달았죠. 이건 단순히 한 명의 범인을 찾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빠, 난 이제 지하철이 너무 무서워. 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포를 진정으로 이해한 건 바로 이 순간이었죠. 다음 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편집장 사라 브라운이 저를 불렀습니다. 마이클, 어제 일은 정말 끔찍했어요. 줄리아는 괜찮나요? 네. 하지만 사라, 이제는 더 이상 방관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죠? 지하철 안전 문제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진짜로요. 사라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야 해요. 단순한 사건 보도가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그날 이후 저는 뉴욕 지하철의 모든 것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보던 익숙한 풍경들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죠. 깜빡이는 형광등, 더러워진 바닥, 고장난 에스컬레이터. 이런 것들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신호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승강장에서는 자꾸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열차가 들어올 때마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며 불안해하는 모습, 벽에 붙어서 긴장하는 승객들. 이게 정상일 리 없었죠. 여보, 이제 좀 쉬세요. 밤새 자료만 보고 있잖아요. 아내 캐롤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도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이, 그리고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 또다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거든요.
조사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차가운 통계였습니다. 지난 5년간 뉴욕 지하철에서 발생한 승강장 사고만 해도 수백 건. 그중 상당수가 누군가에 의해 밀려서 일어난 사고였죠. 이건 더 이상 개인의 불운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입니다. 편집회의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 차 베테랑 기자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단순한 취재 제안이 아닌 절박한 호소였죠.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파고들어야겠다고. 단순히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겠다고요. 제 딸 줄리아가 그리고 모든 뉴욕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취재를 시작한 첫날, 저는 평소와는 다른 시각으로 지하철을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출근 시간을 피해 아침 4시부터 자정까지 하루 종일 지하철을 타고 다녔죠. 그리고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여기서 잠드는 게 가장 편해요. 밖은 너무 춥거든요. 14번가 역에서 만난 노숙인 존 메카시의 말이었습니다. 존은 6개월 전부터 이 역에서 생활하고 있었죠. 사람들은 존을 피해 다른 칸으로 갔고 역무원들도 그저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매일 밤 여기서 자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20명? 아마 더 될 거예요. 겨울엔 더 많아지고요. 취재를 이어가면서 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42번가 역의 신호등은 3년째 고장이었고 브루클린의 한 역에서는 에스컬레이터가 6개월째 수리 중이었죠. 하지만 가장 심각한 건 시민들의 체념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누가 뒤에서 밀지 않을까 불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뉴욕이니까요. 출근길에 만난 회사원 제시카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런 위험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된 걸까요? 취재 중 교통국 대변인 리처드 오코너를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의 리처드는 20년 넘게 MTA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죠. 오코너 씨, 지난 5년간 승강장 사고가 30% 증가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MTA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리처드는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습니다. 마이클 씨, 뉴욕 지하철은 113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하철 시스템 중 하나죠. 이건 우리의 자부심이자 유산입니다. 그 자부심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 질문에 리처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472개 역을 전부 개선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게다가 24시간 운영되는 지하철은 세계에서 뉴욕이 유일합니다. 이건 우리의 특별함이죠. 특별함이요? 제 딸이 목숨을 잃을 뻔한 그 순간에도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리처드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공식적인 말투로 답했죠. 유감입니다만 안전을 원하신다면 택시를 이용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걸렸습니다. 택시요? 하루 생활비를 버는데도 빠듯한 서민들에게 그게 답이라고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복도에서 한 청소부를 만났습니다. 저도 그 인터뷰 들었어요. 제 월급으로는 택시를 탈 수 없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떡하라는 걸까요? 청소부 마리아의 말에 깊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지하철은 더 이상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삶의 필수품이자 누군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죠. 며칠 뒤 편집장 사라에게 첫 번째 기사를 제출했습니다. 지하철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시민들의 제보가 쏟아졌고 많은 언론에서 후속 보도를 내보냈죠. 하지만 MTA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보안 요원을 20% 증원했고 또다시 형식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순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우연히 한 관광객 가족을 만났습니다. 도쿄에서 온 그들은 뉴욕 지하철을 타고 놀란 표정이었죠. 일본의 지하철은 이렇지 않은데? 안전문도 없고 너무 위험해 보여요. 그들의 말에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우리만 이런 걸까?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전 세계 지하철 시스템을 조사했습니다. 런던, 파리, 도쿄. 그리고 마침내 서울이라는 도시를 발견했죠. 이건 놀랍군. 서울 지하철의 데이터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취재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서 세계 각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조사하면서 저는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승강장 안전사고 통계를 정리하던 중이었죠. 파리는 연간 42건, 런던은 38건, 도쿄는 25건. 그런데 서울은?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서울의 데이터는 믿기 힘들 정도였거든요. 연간 승강장 사고 건수가 한 자릿수였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 의심이 들어 국제철도연맹의 공식 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맞았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하루 평균 이용객이 700만 명이 넘는데도 승강장 안전사고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서울의 모든 지하철역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100%라는 숫자에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죠. 뉴욕은 아직 1%도 채 되지 않는데 말입니다. 취재를 더 진행하면서 서울 지하철의 또 다른 특징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AI 기반의 실시간 사고 감지 시스템, 역사 내 범죄 예방을 위한 지능형 관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한국 특파원으로 일하는 제 대학 동기 스티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마이클, 서울 지하철 취재하고 있다며? 내가 재미있는 걸 보여줄게. 스티브가 보내온 동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취객이 소란을 피우는 상황이었죠. 뉴욕이었다면 사람들이 그저 피하기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영상 속에서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누군가가 바로 역무원에게 신고했고 3분도 안 돼서 역사 내 보안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취객은 신속하게 제지됐고 상황은 10분 만에 완전히 정리됐죠. 이게 정말 가능한 거야? 스티브의 답장이 왔습니다. 여기선 일상적인 일이야. 역마다 보안관이 상주하고 있거든. 신고 즉시 출동이 가능해. 저는 바로 리처드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뉴욕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오코너 씨,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그들의 안전 시스템을 우리도 도입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리처드는 한숨을 쉬더니 답했습니다. 로렌스 씨,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와 뉴욕을 비교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훨씬 복잡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나라라고요? 서울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지하철이 뉴욕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지하철보다 덜 중요하단 말씀이신가요? 리처드의 답변에 화가 났지만 이내 진정했습니다. 언쟁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더 철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이 이렇게 된 배경에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조사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을까? 이런 변화의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여보, 한국에 직접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내 캐롤에게 말했을 때 캐롤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라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단순한 기사가 아니라 우리 가족 그리고 모든 뉴욕 시민들을 위한 일이잖아요. 다음 날 아침 편집장 사라를 찾아갔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사라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확신하나요? 네. 직접 보고 싶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말이죠. 좋아요. 하지만 약속해 주세요. 단순한 관찰자가 되지 말고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돌아와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설렘이 가득했죠. 입국장을 나와 처음 마주한 건 공항철도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첫눈에 뭔가 달랐습니다. 일단 너무 깨끗했습니다. 뉴욕의 지저분한 바닥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이게 정말 지하철 맞나?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전광판에는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정보가 표시됐습니다. 몇 분 후에 올 열차의 혼잡도까지 알려주더군요. 빨간색은 혼잡, 노란색은 보통, 파란색은 여유. 이런 세세한 정보까지 제공한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열차가 들어올 때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삐, 삐, 삐.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전선 뒤로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LED 경고등이 깜빡이며 승객들의 안전을 알렸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와,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크린도어는 기본이었고 역사 내 모든 공간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로렌스 기자님 되시죠? 서울교통공사 안전관리부장 유성민입니다. 유 부장은 52세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꼿꼿한 자세가 인상적이었죠. 지하철 시스템을 보러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유 부장의 설명은 꼼꼼했습니다. 한치의 빈틈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했죠. 여기 보시면 CCTV가 있습니다. 24시간 관제실과 연결되어 있죠. 모든 역사가 이렇게 되어 있나요?
물론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유 부장의 말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시스템의 핵심은 시설이 아닙니다. 철저한 관리와 운영, 그리고 빈틈없는 매뉴얼이죠.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뉴욕의 리처드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했던 그의 말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힌 것이었는지 깨달았죠. 역사를 둘러보는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시민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늘 불안감이 가득한 얼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달랐죠. 편안해 보였습니다. 한 임산부가 지하철을 타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뉴욕이었다면 저는 아마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달랐습니다. 임산부는 전용 좌석에 편안히 앉았고 주변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모습이었죠. 유 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본 것들이 믿기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 뉴욕의 현실과 너무 다르거든요. 유 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로렌스 씨, 이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죠.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그때 유 부장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네, 아주 뼈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유 부장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의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 보였죠. 어떤 사건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유 부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2003년의 일입니다. 그날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긴 날이었죠. 그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곧 한국 지하철의 역사에서 가장 아픈 기억을 듣게 될 거란 걸 직감했습니다. 유 부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서울역 승강장 한켠에서 한 노인이 쓰러진 것이었죠.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은 얼굴이 창백한 상태였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뉴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의 악몽 같은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지난해 타임스퀘어역에서 있었던 일이 특히 선명했습니다. 그때는 쓰러진 승객을 살리는데 17분이나 걸렸죠. 또 10분은 기다려야 하겠구나.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삐요, 삐요, 삐요. 플랫폼 바닥에 설치된 비상벨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죠. 주변에 있던 시민 한 명이 재빨리 비상벨을 누르고 다른 한 명은 이미 휴대폰으로 역무원에게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승강장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잠시 자리를 비켜주시기 바랍니다. 또렷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놀라운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죠. 아무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거나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비켜주었죠. 방송이 나온 지 30초도 채 되지 않아 역무원 2명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전문적이었습니다. 한 명은 즉시 노인의 상태를 체크하기 시작했고 다른 한 명은 신속하게 산소 호흡기를 준비했죠. 혈압이 많이 낮습니다. 산소 공급이 필요해요. 역무원의 말이 또박또박 들렸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이 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신속한 대응에 충격을 받은 거죠. 뉴욕에서라면 아직도 누군가 911에 전화를 걸어야 할 시점입니다. 2분이 채 지나지 않아 의료진이 도착했습니다. 2명의 응급구조사가 전문 장비를 가지고 나타났죠. 그들은 즉시 심전도 검사를 시작했고 응급처치를 이어갔습니다. 혈당이 너무 낮네요. 포도당을 투여하겠습니다. 뉴욕이었다면. 목이 메었습니다. 뉴욕에서 제가 본 광경이 떠올랐거든요. 쓰러진 사람을 둘러싼 사람들, 언제 올지 모르는 구급대원을 기다리며 발만 동동 구르던 시민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던 구경꾼들. 어떻게 이렇게 빠르죠? 유 부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자동 응급 시스템 덕분입니다. CCTV가 이상 징후를 감지하면 바로 관제실에 신호가 가고 가장 가까운 역무원과 의료진에게 자동으로 연락이 갑니다.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영상을 분석하고 있죠. 자동으로요? 네. 사람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1초라도 빨리 대응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게다가 모든 역무원이 기본적인 응급처치 자격을 갖추고 있어요. 그때 의료진이 노인을 응급실로 이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의식은 이미 돌아온 상태였죠. 창백했던 얼굴에도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의료진의 질문에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못 먹고 나와서. 노인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의 얼굴에도 안도의 미소가 번졌죠. 한 시민이 노인의 손을 잡아주었고 다른 시민은 가방을 들어주었습니다. 3분.
시계를 확인해보니 신고부터 응급실 이송까지 딱 3분이 걸렸습니다. 마치 잘 짜여진 공연을 보는 것 같았죠. 이건 기적이군요. 기적이요? 아니요, 이건 시스템입니다. 유 부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매달 이런 상황을 반복 훈련합니다. 모든 영무원이 응급처치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역사 내 의료 장비 위치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죠. 시뮬레이션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잠시 말을 멈춘 유 부장이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로렌스 씨,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매일 수백만 명의 생명이 오가는 공간이죠. 우리는 그들 모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감출 수 없었죠. 그동안 우리는 뭘 한 걸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많은 사고 현장을 취재하면서도 그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죠. 이제 알겠습니다. 무엇을요? 이게 왜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닌지를요. 이건 생명을 구하는 시스템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유 부장이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자부심과 책임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기까지. 유 부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평소에 단단한 어조가 아니었죠. 아까 말씀하시던 2003년의 일.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유 부장은 잠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깊은 아픔이 느껴졌죠. 무언가 큰 상처가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모시고 갈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유 부장을 따라 대구로 향하는 KTX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되새겼죠. 서울 지하철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이면의 이야기가 궁금했죠. 유 부장님, 서울 지하철이 이렇게 철저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 부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2003년 2월 18일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은 사람들로 붐볐고 유 부장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에서 한 남성이 방화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192명의 소중한 생명이 사라졌다고 했죠. 당시 저는 서울 지하철 공사에 갓 입사한 직원이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죠. 대구에 도착한 우리는 곧장 중앙로역으로 향했습니다. 역사 한켠에는 작은 추모관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추모관 벽면에는 192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읽으면서 가슴이 무거워졌죠. 사고 당시 대피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스프링클러도 없었고 대피 유도등도 부족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유 부장이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죠. 추모관의 영상을 보면서 당시 상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전동차 내부에 있던 승객들은 출구를 찾지 못했고 짙은 연기 때문에 시야도 확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사고 이후 대한민국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 부장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모든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방화에 강한 내장재로 전면 교체했고 긴급 대피로도 새로 만들었죠. 실시간 감시 시스템도 도입했고요. 하지만 그건 시설적인 변화 아닌가요? 맞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생각이 바뀐 거죠. 유 부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사고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모든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 모든 생명은 지켜져야 한다. 이게 우리의 새로운 신념이 된 거죠. 추모관을 나오면서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뉴욕에서도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 말에 유 부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난 10년간 승강장 사고로만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하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매번 예산이 없다,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핑계만 대면서 유 부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로렌스 씨, 우리도 하루아침에 변한 게 아닙니다. 192명의 희생이 있고 나서야, 그제서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은 거죠. 역사를 나오는 길에 한 여학생이 즐거운 발걸음으로 지하철을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학생은 아마 이 역의 과거를 모를 겁니다. 지하철이 위험할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겠죠. 유 부장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시민들이 지하철을 타면서 불안해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였죠.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구의 아픔이 어떻게 전국적인 변화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떻게 오늘날의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어냈는지. 변화는 가능하다.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도 변할 수 있을 거란 희망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꼭 비극이 있어야만 변화가 시작되는 걸까요? 우리는 왜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걸까요? 한국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죠. 우리도 할 수 있을까?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은 MTA 본사에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발견한 것들을 하루라도 빨리 공유하고 싶었거든요. 긴급 회의를 요청합니다. 편집장 사라가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뉴욕타임스의 공식 요청이라는 이름으로 회의가 잡혔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리처드 오코너는 여전히 무표정했고 MTA 임원들은 지루한 표정이었죠.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역에서 찍은 영상, 실시간 대응 시스템, 스크린도어. 모든 것을 보여줬죠.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우리도 승강장 사고를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로렌스 씨,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리처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뉴욕과 한국은 완전히 다른 도시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예산도 없고 시민의식도 다르죠. 게다가 우리 지하철은 24시간 운영됩니다. 언제 공사를 한다는 겁니까? 답변을 준비해왔습니다. 서울도 처음부터 이렇지 않았습니다. 2003년 대구 사고 이후 또 다른 나라 얘기를 하시네요. 리처드가 말을 자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뉴욕입니다. 세계 최대의 도시고 가장 복잡한 지하철 시스템을 가진 곳이죠. 다른 도시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은 듣지 않으려 했죠. 그때였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회의실 뒤쪽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마이클 브라운 부시장이었죠. 2년 전 제 아들이 서울에 교환학생으로 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죠. 지하철에서 큰일이 있을 뻔했다고. 부시장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아들을 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크린도어 덕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만약 그게 뉴욕이었다면? 회의실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로렌스 씨가 보여준 것들이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의 생명을 구한 건 바로 그 비현실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부시장이 리처드를 바라봤습니다. 오코너 씨, 당신 말대로 우리는 세계 최대의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시스템을 가질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리처드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죠. 예산 문제는 제가 시의회와 논의해보겠습니다. 부시장의 말에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24시간 운영 중에 공사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구간별로 나눠서 심야 시간대에 기술팀장이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한 사람의 경험이 모든 것을 바꾼 거죠. 회의가 끝나고 부시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로렌스 씨,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런 변화는 시작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닙니다. 부시장님의 용기 있는 발언이 없었다면? 부시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회의실을 나오면서 리처드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죠.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뭔가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이게 시작이었죠. 그날 밤 딸 줄리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어떻게 됐어요? 줄리아, 우리가 해냈어. 전화기 너머로 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소리에서 희망이 느껴졌죠. 1년 후 뉴욕의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맨해튼의 주요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타임스퀘어역을 시작으로 그랜드 센트럴역, 펜실베이니아역으로 확대되어 갔습니다. 마이클, 우리 지하철이 달라지고 있어요. 출근길에 만난 시민들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았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외국인 관광객의 말이었습니다. 이거 서울 지하철 같네요. 정말 반가워요. 한국에서 온 관광객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옆에 있던 역무원이 자랑스럽게 답했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했거든요. 뉴욕타임스의 헤드라인도 달라졌습니다.
맨해튼 지하철 한국식 스크린도어 도입 후 사고율 50% 감소. 뉴욕의 새로운 표준이 된 한국의 안전 시스템. 지하철 범죄율 40% 감소. 비결은 한국식 통합관제. 특히 놀라웠던 건 MTA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던 리처드 오코너가 이제는 가장 적극적인 개혁론자가 됐죠. 지난달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을 직접 보고 깨달았죠.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었는지를. 리처드는 이제 다른 도시의 교통 담당자들에게 한국의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 줄리아와 함께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날따라 타임스퀘어역이 더욱 반짝여 보였죠. 아빠, 기억나요? 제가 여기서 사고 날 뻔했던 거. 줄리아가 스크린도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안전하네요. 마치 서울 지하철 같아요.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신 분이었죠. 저는 40년 동안 이 지하철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건 처음이에요. 노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손녀가 지하철 타는 걸 항상 걱정했거든요. 이제는 안심하고 보낼 수 있겠어요. 그 순간 유 부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시민들이 지하철을 타면서 불안해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였죠. 한국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었죠. 얼마 전에는 보스턴, 시카고의 교통 담당자들이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다름 아닌 한국이었죠. 뉴욕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서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한 손님이 뉴욕을 찾았습니다. 바로 유 부장이었죠. 로렌스 씨, 뉴욕이 많이 달라졌네요. 유 부장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자부심이 느껴졌죠. 유 부장님 덕분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길이 있었기에. 아니요. 여러분이 그 길을 선택한 거죠. 우리는 그저 먼저 걸어봤을 뿐입니다. 유 부장의 겸손한 답변에서 더 큰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뉴욕의 지하철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스크린도어는 계속 확대되고 있고 AI 기반 관제 시스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죠. 아빠, 이제 우리도 서울처럼 됐네요. 줄리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언제든 배워야 해. 자존심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포기하면 안 되니까. 플랫폼에 서서 들려오는 안내방송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발전하는 걸까요? 누군가 먼저 가야 할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이 옳다는 걸 다른 이들이 깨닫고 따라가면서 한국은 그 먼저 가는 길을 걸어갔고 이제 그 길이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전선 뒤로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의 지하철에서 울리는 한국식 안내방송을 들으며 저는 새삼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변화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에 가지 않았다면 지금도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거예요. 한국의 시민의식과 기술력이 뉴욕 지하철을 구했다는 게 분명해졌어요. 그래서 그러는데 제가 모르는 한국 지하철의 장점이 또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뉴욕 지하철에도 반영할 수 있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